각 사칙연산 문제 정답률을 기준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각 사칙연산마다 3 개씩 총 12 개의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결과가 다음과 곱하기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나누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학생의 지식, 즉 사칙연산을 가리켜서 지식 구성 요소라고 부르고요. 이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도를 표시한 것을 지식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특정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 상태라는 것은 계속 변화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 가지고 새로 하기 때문에, 즉 지식 상태가 늘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 상태를 추적하는 것을 바로 knowledge tracing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딥러닝을 이용해서 지식 상태를 추적할 경우 이를 Deep Knowledge Tracing, 그래서 짧게 DK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DKT는 어떻게 학생의 지식 상태를 추적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는데요. 각 문제를 풀 때마다 학생의 지식 상태를 예측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측한 지식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데요. 문제 2 개를 푼 것을 보고 예측한 지식 상태하고 문제 5 개를 푼 것을 보고 예측한 지식 상태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은 우리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듯이 딥러닝 모델은 학생이 푼 문제들과 정답 여부를 입력으로 받아서 지식 상태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모델을 훈련하려 하면은 그러니까 모델을 훈련하려면 Y 값을 라벨링해서 줘야 하잖아요. 근데 학생의 지식 상태라는 것은 라벨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학생의 지식 상태 그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한 지식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문제를 맞출지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음 문제는 곱하기라는 가정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 문제의 정답 여부는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훈련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 문제가 이 맞을 경우에는 곱하기 이해도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틀릴 경우 이해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매 순간 지식 상태 전체가 아니라 오직 다음 문제의 지식에 한해서 이해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일 경우에 지식 상태 예측이 가능한데요. 다음의 예시를 보시죠. 입력으로 곱하기 더하기 문제를 푼 결과가 입력된 상태에서의 지식 상태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곱하기 더하기 문제를 푼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예측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 개가 주어졌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은 이를 바탕으로 각 사칙연산의 이해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더하기의 경우 5 개의 문제 중 3 개를 맞추었으니 60%를 맞추었고 이를 이해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칙연산에 대해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많을수록 사칙연산의 이해도 예측은 정밀해지고, 데이터가 적을수록 오버피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서 보시면은 빼기 문제를 한 문제 맞추었을 뿐인데 딥러닝 모델은 이 학생은 빼기를 100%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11 개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하게 되면은 다음처럼 지식 상태 예측이 가능해지고, 추후 테스트할 때 곱하기 더하기 문제가 연이어서 입력될 경우 우리는 예측한 지식 상태를 활용해서 다음 문제의 정답 여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 상태 예측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약간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하는 지식 상태 추적인 DKT가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딥러닝을 이용해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Q 테스트를 통해서 IQ를 알아보듯이 DKT를 활용해서 우리의 지식 수준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KT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들은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공부 방향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KT를 활용하게 되면은 학생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서 공부 방향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DKT 모델을 활용해서
그 Markov Decision Process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문제 풀이 순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취약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DKT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 AI에서 DKT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DKT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 맞춤형 교육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KT는 많이 알려진 분야는 아니라 상당히 좀 생소하셨을 텐데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이제 대회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에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문제 데이터하고 그 정답 여부가 담겨 있는 응답 데이터가 이렇게 시퀀스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맨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를 맞추는 것입니다. 평가 지표는 AUC하고 여기 그 정확도 두 가지를 사용하고 AUC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대회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어시스트 0910이라고 불리는데 데이터의 피처로는 두 가지가 주어지고 첫째는 문제 데이터, 두 번째는 응답 데이터입니다. 앞서 사칙연산 예시에서 문제 종류가 4 개였다면은 여기는 총 124개가 있습니다. 훈련셋은 약 3,000 개, 테스트셋은 약 800 개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는 그 앞서 말씀드린 듯이 시퀀스 데이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훈련셋 같은 경우 이 시퀀스 길이가 약 최대 4,000, 테스트셋에서는 약 8,000 입니다. 데이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같은 문제 종류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된 번호가 문제 종류이기 때문에 문제 같은 문제 종류에서 다양한 다른 문제들을 풀고 있지만은 이 정보가 데이터로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 번호를 문제 종류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델은 학생이 같은 문제를 연속으로 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문제를 연속해서 풀 경우 졸지 않는 이상 뒤에 가서는 틀릴 수가 없는데 어시스트 데이터셋에서는 같은 문제를 연속으로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문제를 맞출지 틀릴지 뒤에 가서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점을 고려했는데 이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훈련셋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가 주어진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 테스트셋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부터 이 정답 여부를 예측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데이터셋이 데이터셋이 간단한 만큼 솔루션 역시 아주 간단한데 다만 DKT가 조금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값부터 살펴볼게요.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처럼 문제와 응답 시퀀스 데이터가 주어질 때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를 맞출지 못 맞출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보가 먼저 입력값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정답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문제들과 정답 여부에 대한 데이터, 즉 과거 문제풀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섯 번째 문제의 정답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문제풀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이전에 문제풀이 데이터가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같이 넣어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이다 보니까 한 칸 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칸 옆으로 이동시켜서 같이 입력으로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문제풀이 데이터도 입력값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맨 처음 문제의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처럼 패딩을 주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인터랙션이라는 용어를 붙여 놨잖아요. 이 용어는 DKT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문제와 응답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사용할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원활 인코딩을 거쳐서 데이터를 입력시켰는데 문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바로 원활 인코딩이 가능하죠. 근데 이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DKT에서 전통적으로 인터랙션을 인코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칙연산 예제하고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보시면 문제 종류가 총 4 개, 응답이 총 2 개죠. 이를 합쳐서 원활 인코딩 할 경우 총 8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틀린 경우는 좌측에서, 맞는 경우는 우측에서 인코딩하고, 그래서 다음처럼 각각의 케이스들을 원활 인코딩해 주게 됩니다. 저희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종류가 4 개가 아니라 124 개이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할 시에 이 크기가 총 248 크기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인코딩을 마치고 난 이후에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시퀀스 데이터는 각각 길이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는 자연어 처리에서 하듯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최대 시퀀스 길이를 지정하고 그보다 짧은 데이터는 패딩 처리해 주게 됩니다. 만약 최대 시퀀스 길이보다 길 경우에는 끝에서 그 길이만큼 잘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맨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뒤의 시퀀스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입력값을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근데 저희가 훈련 데이터 개수가 3,000개 정도로 매우 적은데 validation set을 만들면은 약 2,000 개로 더욱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윈도우 방식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였는데, 만약 저희 최대 시퀀스 길이가 3 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원래는 데이터를 끝에서 이렇게 3 개만 잘라서 사용하고 그 앞에 데이터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3 개씩 잘라서 각각을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최대 시퀀스 길이를 65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3 배인 약 6,000 개까지 늘렸습니다. 이런 어그멘테이션은 오직 그 훈련 셋에만 적용을 하였고, validation이나 테스트 셋에서는 위와 같이 끝에서 잘라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모두 마치게 되면은 배치로 다음과 같이 2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입력이 2 개인 것을 제외하면은 자연어 처리하실 때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이거 임베딩은 생각하시는 그 임베딩이 맞습니다. 그 결과를 컨캣해서 FC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게 더하는데 컨캣을 한 이유는 이게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방식을 차용하였고요. 그리고 GRU를 하나 거치고 드랍아웃을 거친 후에 시그모이드를 거쳐 마지막에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한정 지어서 각 지식의 이해도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은 다음처럼 이렇게 3 차원 텐서로 표현되는데, 여기 벡터 각각이 문제별 이해도, 즉 지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약 이게 지금 저희는 어시스트지만 다시 사칙연산 예제를 쪼금 빌려오자면은, 만약 그 사칙연산의 지식 상태는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이 전체 시퀀스의 첫 번째잖아요. 즉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예측한 지식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이잖아요. 일단 그걸 위해서 데이터를 그 맨 위에 있는 데이터 배치해서 딱 하나 떼와서 이렇게 놨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각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예측된 지식 상태가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는 6번째죠. 그래서 여기서 6번째 문제의 지식 상태만 놓고 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 문제의 지식의 이해도입니다. 이 이해도를 통해서 학생이 이번 문제를 맞출지 못 맞출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이번 문제의 지식의 이해도를 나타내는 이 블록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블럭에 담긴 값과 라벨과의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로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이 진행이 되고, 앙상블의 경우에는 GRU 모델을 기준으로 10K 폴드 평균을 적용시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GRU 모델의 경우에선 딱 1 레이어만 사용하였고, 그 히든 은닉층 크기는 250으로 잡았습니다. 상당히 모델이 가볍죠. 이게 제가 사용한 솔루션이고요. 이 솔루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2가지인데요. 첫째가 최대 시퀀스 길이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쿼리로만 하는 로스 계산이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K폴드와 함께하는 앙상블도 성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 2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셋의 특성 때문인데, 다시 데이터셋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문제가 연속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길이가 1 에서 최대 1907 입니다. 그러니까 1907 번이나 같은 문제를 연속해서 푸는데,
그 문제를 맞을지 틀릴지 뒤에서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 이게 정답과 오답이 나열되어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답이 나올지 오답이 나올지 예측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예측보다는 좀 동전 던지기 영역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매우 충분하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과 오답의 등장 패턴을 모델이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과 오답의 베르누이 분포 모수를 찾고 이를 활용해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 여부를 약간 추측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저희가 훈련할 때 문제 5개가 주어졌는데 4개의 문제를 맞추고 하나를 틀렸다면은 베르누이 분포의 모수는 0.8 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테스트를 할 경우 이 모수와 가능한 유사하게 나오게끔 마지막 정답 여부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틀린 것을 선택하면은 모수가 0.6이 나오고, 맞는 것을 선택하면은 모수가 0.8이 나오기 때문에 트레인에서 추정한 모수 0.8하고 가장 유사해 모델은 마지막 문제가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베르누이 분포는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말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델이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기를 바라서 이 그 many to one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다음처럼 그 모든 정답 여부를 출력하지만 마지막 쿼리만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many to many 방식도 사용해 봤었었는데요. 그냥 마지막 쿼리만 사용해서 트레인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만약 모델이 내부적으로 베르누이 분포의 모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문제는 서로 다르게 추정된 모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 각각이 존재할 때는 모수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 데이터들 앞에 또 다른 데이터가 존재하면은 쪼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문제 7을 예시로 놓고 보면은 그냥 단일로 존재할 땐 0.5 지만은, 만약 앞에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했다면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 정오답 비율이 변화해서 추정된 모수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문제의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배제하고자 하였고요. 문제 7은 앞에 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추정된 모수를 사용할 텐데 이 수를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에 그 노이즈가 얼마나 포함될지는 이 최대 시퀀스 길이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길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문제 집단별로 완벽하게 나눠지기도 하고 앞에 노이즈를 좀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퀀스 길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그 같은 문제 집단의 길이, 이런 길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의 전체 데이터셋의 히스토그램을 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문제 집단은 이렇게 50 아래의 길이를 가지고요. 50 이라면은 대부분의 문제 집단들이 잘리지 않고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 길이를 약 50 으로 처음에 잡고 시작을 했고요. 이 만약 그러니까 이 길이가 너무 작다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정오답 비율의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도가 좀 낮아질 거고, 만약 이 길이가 100 정도로 매우 길어진다면은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그 앞에 노이즈들이 많이 섞여 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데이터셋 크기가 좀 많이 요구될 것이지만, 많이 요구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은 3,000개 정도로 적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약 트레이드 오프가 좀 발생하는 상황인데, 저는 50이 좀 적당한 기준선이라고 보고 여기서 출발했었고요. 정리하면은 같은 문제 길이 연속으로 묶여 있는 데이터셋의 특성상 이는 정답 오답이 나열되어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답이 나올지 오답이 나올지 예측하는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데이터셋의 특성에 맞추어서 맨 마지막 쿼리만을 로스 계산에 사용해 베르누이 분포 모수 추정 방식을 모델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길 바랐고, 그다음에 최대 시퀀스 길이 조절을 통해서 정확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노이즈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답 오답의 시퀀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오답 비율과 지금 한창 정답을 맞추고 있는지 틀리고 있는지의 경향성을 고려해서 최종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뎁에서 성능 향상의 핵심은 데이터의 크기에 맞춰서 모델이 배워야 할 데이터의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막바지에 깨달은 것이었지만, 제가 사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이제 앞에서 자르는 윈도우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1번 문제하고 7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각각 예측 문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모수를 추정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윈도우 방식은 최대 시퀀스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복잡도가 불안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문제별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생각이 나 가지고 검증은 못해 보았는데,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너무 단순하면은 좀 노이즈를 추가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복잡도를 최소화하면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이어붙여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용된 어시스트 데이터셋의 특성 때문에 생각해 본 것입니다.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작은 GRU 모델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도 준수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데이터셋의 수가 충분할 때 그런 것 같고요. 데이터 수가 좀 적을 때는 충분한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RNN 계열의 GRU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솔루션의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가 좀 적고 복잡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막는 것이 주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대회에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좀 이런저런 시도를 해 봤었는데 몇 가지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델의 경우에서는 이제 케글에서 열린 리드 대회에서 사용된 상훈 윤스님 솔루션과 1등 하신 키타님 솔루션, 그 외 많은 케글러들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두 가지를 상원 윤수님과 키타님 두 가지 모두 사용해 보았고, 그중 키타님의 모델을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리드 대회에서 1 등한 모델인데, 그 Last Query Transformer RNN이라는 모델인데요.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하고 완전히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 셀프 어텐션을 할 때, 원래는 보통 이게 모든 쿼리를 다 사용하는데 마지막 쿼리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쿼리만 사용할 경우 셀프 어텐션 할 때 그 시간 복잡도가 O(n) 제곱이 아니라 O(n)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실제로 훈련해 볼 때도 뭐 기존에 사용하던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빠른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쿼리만 사용할 경우 마지막에 이 어텐션이 출력하는 그 마지막 출력값도 이렇게 단일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제 기존 인코더에서 이 셀프 어텐션이 출력하는 값과 인코더의 그 원래 입력값하고 잔차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 마지막 출력값과 기존의 입력값이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돼서 더해지게 돼서 다시 시퀀스를 데이터를 내뱉게 되고, 이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는 LSTM을 마지막으로 한번 거치면서 시퀀스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퀀스의 마지막 출력값만을 사용해 DNN을 거쳐서 최종 정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으로 상훈 윤수님 모델로 LSTM을 거친 후에 버트를 어텐션으로 사용하여서 최종적으로 FC나 놈, 드랍아웃 등의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출력을 결정하고, 그 외에 인코더 그리고 약간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어퍼 트라이앵글 마스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스크로 넣어 준 인코더 모델도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설명한 셋 모델 모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셋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내기에 너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GRU를 넘어서지는 못했고요.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은 데이터셋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조금 핫했던 탭넷하고 그 전통적인 LGBM 방식도 좀 사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만 이제 피처가 문제하고 응답 데이터 두 개만 주어져 가지고 피처 수가 너무 적고 피처 엔지니어링 할 요소가 많지 않아서 둘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적용한 슬라이딩 윈도우하고 이렇게 문제를 막 섞어 주는 셔플을 시도해 봤었는데, 음 둘 다 매우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이번 데이터셋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성능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만약 연속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뒤섞어서 푸는 데이터셋이었다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매우 좋은 효과를 발휘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앙상블의 경우에 K폴드 말고 OOF 방식도 사용해 봤었는데 OOF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out of fold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렇게 그 훈련 셋에서는 OOF가 이렇게 K폴드 여기서는 폴드를 3으로 잡고 한 거고요. K를 3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 폴드에서 그 검증 셋의 이제 예측 값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 거를 OOF라고 하고요. 테스트에서의 OOF는 이렇게 K폴드로 각 훈련된 모델로 프리딕션을 진행한 다음에 얘네들을 평균 내서 최종 추적하는 거를 이게 테스트의 OOF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OOF를 그 각 뭐 여기서 5개의 모델을 나열했는데 이렇게 5개의 모델마다 OOF를 구해서 얘네들을 하나의 컨캣 그러니까 뭐 스태킹해서 다시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OOF 스태킹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메타 모델로 트링 부스팅 모델을 튜닝 없이 써 봤는데 성능이 K폴드보다 더 낮게 나왔고 캐프스트가 3가지 중 가장 나았습니다. 메타 모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튜닝 없이 K폴드와 동일한 성능이 나옵니다. 이제 OF 스태킹은 좋은 방법인 거는 틀림없지만은 튜닝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중간에 사용을 그만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해본 것을 간단히 종합해 보면은 뭐 다 포함시킨 장표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베이스라인부터 출발해서 데이터 EDA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뭘 할지 생각을 좀 해 봤고 이제 그다음에 데이터 뭐 모델 뭐 이제 훈련의 하이퍼 파라메타나 옵티마이저, 스케줄러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앙상블 등 차례차례 테스트를 해 보면서 모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습니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알차게 솔루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를 보내고 계신데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희 그 마이크 켜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박수를 막 보내고 계신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셔플링 어그멘테이션이 워킹을 좀 안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거를 좀 써 볼게요. 저희가 이게 데이터셋이 이게 만약 그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KT에서는 뭐 1번 문제를 푼 다음에 7번, 7번 문제를 푼 다음에 8번, 뭐 0번, 9번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좀 순차적으로 섞여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셔플 방식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데이터셋은 이렇게 같은 문제를 한 번에 쭉쭉쭉 풀고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근데 음, 만약 셔플을 할 경우 이 연속성이 깨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셔플 방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셔플의 경우에 뭐 일종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음, 문제는 이렇게 셔플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복잡도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델이 이렇게 7번만 연속으로 돼 있는 것만 보다가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정보들을 입력받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이 적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좀 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막 채팅창에 또 다른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 문제를 푸는 순서가 학생별로 다 다르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DKT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 원래는 뒤로 넘어가야 되네. 아무튼 그 이게 각 학생마다 문제 푸는 순서도 조금 다르고 또 뭐 정확도도 좀 다르고 다 이제 학생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그냥 여기서는 그런 거를 다 하나의 학생이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별 개개인에 맞춤화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 모델은 전체 데이터는 하나의 학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의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다르긴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은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순서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하면서 그것의 일종의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그런
어 평균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썬킴의 질문이셨네요. 네, 그다음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GRU의 인풋의 임베딩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한 것인가요? 원한 인코딩을 바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러닝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별도로 러닝은 없었고요. 임베딩 쪽에서라면은 여기 그 임베딩 할 때 요거는 모델이 학습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고요. 별도로 뭐 프리트레인드 시킨 임베딩 웨이트를 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활 인코딩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입력값 그대로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0부터 124까지 있는데 원활 인코딩의 경우에 그냥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건 사칙연산 예제이긴 하지만 일단 어 여기 문제 데이터하고 인터랙션 데이터 둘 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활 인코딩해서 다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랙션이 쪼끔 처음에 볼 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하고 응답을 합쳐서 원활 인코딩을 이렇게 각각 진행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막 답변을 주고 계신데 또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들만 좀 한번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나요? 어 베이스라인과 비교하면은 잠시만요. 종합해 놓은 게 어디 있는데. 베이스라인을 제가 별도로 표시하진 않았구나. 아무튼 여기가 제가 최종적으로 성능을 낸 건데 AUC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 약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8 약 0.056 정도 올린 거고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의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 한 0.73 정도 나오니까 약 0.04 정도 올린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문제당 모수를 추정한다는 가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모수를 학습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같은 데서 같은 모습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학생이 다 다르다는 것을 가정해 두고 학습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냥 엄 그냥 만약 데이터가 3,000 개가 있다면은 이 3,000 개의 데이터는 모두 하나의 학생으로 나왔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DKT에서는 그 학습할 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학생이 전체적인 그 평균적인 그 학습 정도를 DKT가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모델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그런 베르누이 분포의 모수를 추정할 때 서로 다른 학생마다 다른 모수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를 평균 내 가지고 전체 학생은 대충 이 정도의 모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델이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다음 또 질문은 약간 토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스텝의 correct만 예측한 것이 잘 동작하는 것은 evaluation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상우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어 evaluation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지막 스텝의 correct만 네. 예측한 것이 잘 동작하는 것은 evaluation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제 방식의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애초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EDA하면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도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validation하고 테스트 셋에서의 그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하는 방식이 동일해서라고 해석한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쪼금 이제 이게 어 그냥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 앞에 있는 정오답 비율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체가 몇 개 나왔는지를 통해서 마지막을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견 차이가 조금 갈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주신 그쪽 그런 해석도 저는 네. 전 동의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설명에서 베르누이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개념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문제의 순서가 상관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질문의 셔플이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저는 일단 처음에 미리에 하면서 세웠던 계획은 일단 모수 추정 방식, 그러니까 진짜 모수 추정 방식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데 셔플을 굳이 시도해 본 이유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뒀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고요. 리드 대회가 이번에 그 케글에서 열렸던 DKT 대회인데 거기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연습해 보는 의미로 이런저런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기존 제 가정하고 좀 배반되는 좀 그런 방식들도 다 사용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순서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정답을 맞추고 있는지 한창 정답을 맞추고 있는 중인지 오답을 맞추고 있는지 이 경향성도 그러니까 LSTM 모델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가지고 저는 시퀀스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네. 그 DKT에 대해서 다들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추가 질문 주신 게 또 데이터의 베르누이 분포를 학습하도록 유도하셨고 데이터가 시퀀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한류 모델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전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린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오답 비율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사실 이 데이터가 진짜 많다면은 저는 이 순서를 다 고려해 가지고 훈련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동전 던지기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 순서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GRU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딥러닝 모델이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을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창 정답을 맞추는 중인지 오답을 맞추고 있는지 이 경향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GRU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네, 다음 질문도 좀 한번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요. 수학 말고 외국어 같은 다른 과목들에도 이 DKT가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네. 이렇게 이름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네, 산타 토익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리드 대회를 연 그쪽 회사에서도 지금 토익을 대상으로 DKT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서 그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그 토익을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효율적으로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그런 어플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수학 쪽에서도 있고 음 아직은 뭐 활용되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막 눈에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둘씩 회사들이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외국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외국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질문 한 개당 OX 두 가지의 인베딩을 따로 이용하는데요. 제안 주신 방법대로 OX 인베딩을 넣었을 때와 이전 전통적인 방법과의 성능 갭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능 이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를 별도로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이게 DKT가 2015년도에 논문이 나왔었을 때 거기서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인코딩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 이거를 별도로 인코딩했을 때하고 함께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했을 때하고 성능이 조금 더 상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회 같은 데 좀 나가 보시면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훈련하는 그 순간순간에 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초기값 랜덤 시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좀 표준 편차가 좀 있잖아요. 그 최종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를 다 고려한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제가 별도로 그거를 테스트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테스트 해보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이제 박 선배님 같이 한번 나중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 네. 질문을 지금 시간상 지금 2개 정도 더 나왔는데 2개만 더 다뤄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또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오버랩이 없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쓰신 것이 맞나요? 맞다면 오버랩이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효과가 없는데 쓰신 방법은 효과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거는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에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네, 모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순서 저는 가능한 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라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모수 추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뭐 가능한 이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7번 문제를 풀 때 그 모수의 그 7번 문제가 테스트에 사용될 때 뭐 여러 가지 모수를 고려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어, 이게 자꾸 대답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까먹어가지고 근데 질문이 그러니까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네, 드려도 될까요? 질문 여기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 지금 오버랩이 없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쓰신 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이게 원래는 이제 오버랩이 있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은 효과가 없는데 쓰신 방법은 왜 효과가 있는지. 네네. 그래서 채팅창을 보니까 좀 잘 들어오네요. 그 일단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냥 윈도우 방식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봐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이 전체적인 묶음을 통해서 최종 정답을 그가 결정하길 바랬는데 만약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오버랩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1번 문제가 모수가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자른 모수가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자르면 또 모수가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데이터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봤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데이터의 수가 그거를 충분히 커버칠 만큼 많지가 않다고 봐서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모델이 단순한 측면만 보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니까 음, 데이터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0번 문제를 만약 푼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모수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할 때 이 모델이 바라보는 이 데이터에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고 여기서 모델이 어떤 측면을 바라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대단히 한정지어서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전체를 다 떼어버려서 너가 앞으로 테스트에서 0번 문제를 마주치면 모수는 이거야. 그냥 이렇게 뭐 딱 가정지어서 하기를 바랬고 음 윈도우 방식 같은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할 경우에는 다만 이렇게 요것만 가정으로 두고 보아도 슬라이딩 할 경우 원래는 이게 여기서 떼서 보면은 이게 0번이 나중에 테스트에서 모수를 사용할 때 하나만 사용하는데 슬라이딩을 사용할 경우 이 모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피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거를 어 슬라이딩 방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데이터셋이 바뀌면 또 네,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느낌표까지 붙이셔가지고 여기 이영규님의 질문은 DKT라는 태스크 자체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상 DKT 태스크는 이번과 같이 정오답의 라벨만 주어지나요? 실무에서 해당 태스크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나 학생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네, 먼저 이 데이터셋은 그 어시스트 09년도하고 10년도에 모아진 데이터셋인데 그 중에서도 피처 2개만 잘려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시스트 데이터셋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피처가 많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2개만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무를 뛰어본 건 아니라서 실무라는 표현을 쓰기에 적합하진 않지만은 리드 대회에서도 피처가 한 뭐 8개, 9개 되는 것처럼 좀 다양하고 실제로 DKT 실무에서는 더 많은 피처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적었어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긴 시간 동안 또 발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질문을 커버해 주신 박현병 그 프레젠터님께 다시 한번 모두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업스테이지 톡 진행하다 보니까 이 DKT라는 주제는 또 실무에서 또 현업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업스테이지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런 업스테이지 톡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논의장을 계속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